안녕하십니까. 예, 나선교회 이교일 집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뉴라이프 학교의 교가 나의 남은 생에는 주제곡으로 노래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나섬에 와서 이제 처음 배웠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이 가사가 저희한테 딱 적당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규일 집사님 찬양인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아주 정말 특별한 우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또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일 텐데요. 우리 강창희 장로님이십니다. 강창희 장로님은 특별히 아주 오랫동안 이제 금융교회에서 대우증권 사장도 하셨고 또 미래에셋에서도 계셨고 아주 금융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특별히 이제 은퇴자들 노후 관리 시니어가 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이 가르침을 주시는 아주 귀한 그런 우리 장로님이신데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강의를 듣고 또 인터뷰 하시는 내용도 들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건 우리나라 이 시니어만이 아니고
이 젊은 사람들도 다 들어야 되는, 이게 전 국민이 배워야 하는 정말 너무도 소중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늘 겸손하시고 특별히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창입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거창하게 말씀해 주셔서 소문스럽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100세 시대에 여러 가지 중요한데, 이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봉사를 하든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든지 취미 활동을 하든지 또는 돈을 버는 일 하든지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하면은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다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이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죠. 근데 저는요, 그 몇 억의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벌써 이제 4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의 관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일본의 NHK, 우리 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책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매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요.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했을 텐데 집 하러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작년에 재작년에 보니까 104%. 웬만하면 집이 다 있는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젠가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려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있는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도 한 10년, 20년 지나서 이 초고령 사회가 일본 수준으로 되면요,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집값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가계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없어요. 여기 보면 일본 가정에 그 생애 주기별로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분지 부채 비율이죠. 이거를 연령대별로 평균 낸 그래프인데요. 제일 높을 때는 20, 30대 179%. 그때는 빚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왜냐?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5%밖에 안 남아요. 빚이 없어요. 그래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 친구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우리 애는 집 있지. 나는 여기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무 생각 없어요. 집값이 떨어져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채 비율이 이 제일 높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 30대 131%. 근데 보다시피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83% 빚이 그냥 있어요. 요즘 우리 가계부채 때문에 매일 신문에 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러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 40평 늘려가면서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빚이 그냥 남아있어요. 만약 10년 후, 20년 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많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우리를 부양해 줄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저는요,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은 줄 알았어요. 일본도요,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콩나물 교실이고 대학 들어갈 때는 입시 지역이고 취직할 때는 취직난이고 엄살을 무지하게 피웠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그 영향이 전혀 달라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계 출산율의 추이,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평균 2.2명을 낳고 세상 떠나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 일본은 보면요, 47년에서 49년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이때는 4.5명에서 4.3명 기간이 3년, 50년에서 52년까지 3.7명에서 3.0명 기간이 3년. 그래서 6년 동안에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1950년 6.25 전쟁통에부터 시작됐는데 전쟁 난리통에 대해 애를 왕창 낳더라고요. 어떻게 낳는지. 보세요. 1950년에서 66년까지 6.3명에서 5.0명.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게 17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 67년에서 73년까지 4.8명에서 4.1명 기간이 또 7년. 그 다음에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년 기간이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세계에서 끝내주게 좋은 나라였어요. 다 일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다 나가고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자가 27만 명이었거든요. 100만 명씩 낳다가 그 몇 명 낳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을 어떻게 부양하겠어요. 결국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기가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또 뭐냐? 살기는 더럽게 오래 사네.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1년 차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대요. 놀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셨잖아요. 그 얼마 전부터요, 미국 캐나다로 이민 갔던 분들이 돌아오는 분이 많은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던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공짜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 실시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재미교포 중에는 건강보험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맹장 수술을 하나 하는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제가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 5일간 처방전마다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싸대 그냥. 그들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좋은 건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혼자 살더라도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 2018년에 우리나라 남성들 중에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3만 명 정도 생겼어요. 여성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9만 9천 명. 대개 남편이 먼저 떠나잖아요. 근데요, 남성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사모님들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통박 있는 거지요. 근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시겠어요? 준비나 단단히 할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 요즘 뭐가 또 문제냐? 돌싱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을 했다 이혼한 분이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2019년에는 11만 800건. 엄청나게 이혼이 늘었어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지금.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년의 비율이 이게 19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작년에는 37%. 혼인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년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본은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몇 년 전에는 630만 명인데 그 사이도 늘어가지고 작년에는 702만 명. 전체 노인의 19.4%.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9만 명. 왜? 일본이 인구가 우리의 2.4배. 노인 비율이 일본이 우리의 2배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159만 명인데 퍼센트로는 일본보다 높아. 19.6%. 지금 우리나라 노인 5분 중에 1분이 혼자 살아요. 그 중에도 70%가 여성입니다. 이게 여성분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예,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6%, 일본은 29%, 2배 가까이. 우리도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래서요, 자 보세요.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 결혼을 아예 안 하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생애비혼, 평생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었어요. 이거 5년마다 발표하는데 작년 통계 곧 발표되면 엄청 높아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일본의 남자의 26.7%, 3명 중에 하나, 여자의 4명 중에 하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래요. 결국 평생 안 하겠죠.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에 되면 우리나라 여성 남성 중에 30%, 여성 중에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럼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르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이라도 혼자 삽니다. 단둘이 삽니다. 또 이불도 새 거고. 근데 지금은요, 결혼해서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 엑셀을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회관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이 뉴 비전 스쿨, 뉴 라이프 스쿨에서 만나가지고 하는 분들이요, 나중에 나이 들면 1년에 한두 번 만날지 말지 모르는 자기 새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할지 모르니까 피자 까칠하게 대하지 말고 친하게들 지내세요.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우리나라도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아요. 가구 원수로 볼 때 32%.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수도 스톡홀름은 60%.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예에 대해 쓴 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참 별로면 책도 다 있네.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시내 영풍문고를 갔더니 한쪽에요,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뭔 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여기 남성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가 아주 톡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보셨잖아요.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노후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워지고 가고 있어요.
기억나지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죠. 금년에 뭐 좀 좋아진다고 그래서 뭐 3% 그러는데 이제 옛날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제일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들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선 결혼들을 안 하고 애를 한 명 낳겠다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45%. 한 명도 안 낳겠다는 사람이 22%.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돼요.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늙어가는 거는 이웃나라 일본도 유럽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이 문제,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는 너무나 빨리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20년 넘게 초고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돼요.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거를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 장묘 문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상님들 산소 쓰는 거. 제가요, 1988년 서울 올림픽 가던 해에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돌아와가지고 산소 자료를 구하는데 없어요. 벽제를 갔더니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천안에 모셨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15%였어요. 일본은 100% 화장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 1998년에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면서 화장을 했어요. 그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이 화장률이 20%가 됐어요. 재작년인가요? LG그룹의 구본모 회장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88%. 재작년에. 지금 90% 넘었을 거예요. 제가 다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남한강 근처에 같이 공동으로 묘지들을 조성해 놨거든요. 그거를 지금 팔아서 수목장으로 옮기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팔려. 지금은 산소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화장장이 없어서 문제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과거의 생각을, 이 상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사는 표정입니다.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재테크 강좌라니까 혹시 가면 종목이나 하나 기바하는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걸 제가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그런 표정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넘게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뭡니까? 선진국 사람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이 뭡니까?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 받아와서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제가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요, 갔더니 여의도 살면서요, 자동차 끌고 와가지고 교회 밖에다가 막 세서 여의도 동사무소, 여의도 파출소에서 아주 우리 교회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그걸 걸어오지 그걸 말이죠.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앞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이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는데 유명한 교수님이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고 또 이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안 한대.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 넣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때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지금 쫙 깔려 있어요.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 절약 중에서 절약 뭡니까?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만나가지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선요,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보겠어요. 퇴직하고 나면요, 인생이 얼마나 긴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50대 가구에 가구당 총자산이 5억 1천만 원.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9,900만 원. 이거 빼면요 4억 1,1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에요.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1,100만 중에서요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 얼마 남아요? 5,400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5,400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요즘 동화 개미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집값이 일본 꼴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가지고 돌아가는 꼴은 비싼데. 근데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산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있는 분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아니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저는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 받는 분이 54%, 절반이 안 돼요. 절반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또 수령액이 월 60만 원 미만이 78%,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작년에 퇴직연금 255조 원 적립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1인당 4천만 원 정도 돼요.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연금은 몇 사람이 특별한 사람밖에 없어요. 있는 게 뭐냐? 탈남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일본 동경에 가면요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 저녁에 가보면 불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래요.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우리나라 빈집? 재작년에 보니까 벌써 151만 채나 있더라고요.
서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 있어요. 도청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그 동네 빈집이 생겨요. 도움이 안 돼. 아 근데 신문에 텔레비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오직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해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해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죄결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교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에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요 20몇 %, 1,몇백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 여기 이 성경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궁핍 사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1,몇백만 기독교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것만 갖고 목매다니까 그 무당이나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 저렇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요쪽 빠지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죠. 제가 지금부터 46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6%. 46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저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가지고 2015년 가을에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는데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오는데요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서 사장 딸이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리는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런 분이 막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였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앞으로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의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이야기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남성분들은요,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으면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 같고 영식이 같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야속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가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럼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에세이를 보내온데 3년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남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돈이 되든 안 되든 퇴직하고 나서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나성교회에서 뉴라이프 비전스쿨 이런 걸 만들어 주신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일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애들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해요.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애들이 부모한테 얹어서 하는 걸 캥거루라고 하죠. 캥거루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서울에만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번역하면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진 단어 패러사이트, 이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7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을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 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더 달라요. 일본에서는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어졌냐? 얼마 들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줬고 냈대요. 근데 우리는 자식보다도 부모가 못 대줘서 더 난리예요. 자식이 스스로 지가 준비해서 가는 애가 10%밖에 안 돼요.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4,400.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과외비, 제가 놀랐는데요. 재작년에 서울에서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 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거든요.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더 쓰는 집이 이 집이에요. 뭐냐?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연 1억을 번대요. 많이 벌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애 과외비로만 3,360만 원. 여기에 3,360만 원. 여기에 등록금 있지, 책 사줘야지, 빵 사줘야지, 옷 사줘야지, 게임기 사줘야지. 저축은 언제 합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냥 67세까지 1억씩을 벌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재취업해봤자 먼저 받던 직장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이 대학생이고 그 다음에 결혼시켜야 되고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고, 그래서 1억씩 받던 사람들이 뭡니까? 60, 70대 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썼는데 애들은 그러면 취직도 안 되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자녀들을 과보호하는 부모, 이런 제목이에요. 일본도 냉혹하다는데 금년 3월에 일본에서 대학 졸업한 애들의 이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96%. 일본은 구인난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는 67%인데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시켜 됐으니까 빼버리면 50%대로 떨어질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애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라도 들어만 가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가 발표한 건데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가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는데 58년 개띠도 4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예요.
이제는 3년 내내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나는 세상이에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옛날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좋은 대학 들어가 가지고 시험 잘 봐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지금은요, 신규 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이직을 몇 번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이직할 때 저쪽에서 나를 뭘로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학과 관계없어요. 둘째, 평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걸리면 끝이에요. 그냥. 요즘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대기업에서요,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이 모였어요. 50명 넘쳐. 그중에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지방대 출신, 지방대 출신을 뽑았어요. 이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게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 서울의 대원 외고 나와서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안으로 나가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방대를 뽑았어요. 그러면요, 대원 외고 나와서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지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 친구는 룸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기업 건설사 회장님 댁에서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탁장 하나 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대형 건설사에 마스터로 취직을 했어요. 지금 70세거든요. 작년까지 1억씩 받으면서 다니다가 나오니까 금방 딴 데 또 데려가 버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왜 그러면 변호사가 이렇게 요즘 어려운가?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한 사람이 1906년도에 등록했대요. 10,000번째 등록자가 2006년. 10,000명이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이 사이에 변호사 한 사람은 끝내줬죠. 그런데 또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또 10,000명 늘어나는 데는 5년. 지금 변호사 30,000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안전한 직업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도록 해야 돼요.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십계명, 이 기독교 정신에서 맺는 십계명이거든요. 1번, 월급 많이 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대기업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이 그날이 지는데 40대 후반부터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하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8년 직장 생활해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진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cm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인간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자는 조도 받아볼 것.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 줘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것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하니까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야지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 재테크하란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보세요. 선진국은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뭔가? 많은 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 80% 이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미국, 일본, 독일은 다 60, 70%. 근데 우리는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으니까 17%밖에 안 돼요. 뭐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그게 그 사이에 20%로 줄어버렸어요.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4세.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6세.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또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도 묻어들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 1인 기업도 개인 영업하는 분도 다 들 수 있거든요. 세제 혜택 받으면서. 그걸로 모자라니까 10만 원, 20만 원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요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해요. 이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그걸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이에요.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안처럼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자산관리인데 작년 여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본 분이 계실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PPP 환율이라고 가지고 물가를 고려한 환율로 계산해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요 53만 8천 달러, 약 5억 한 5, 6천 되나요? 그런데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우리가 적어. 일본 48만 6천 달러. 물가를 감안했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들 나라보다 재산이 많다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데. 근데 문제는요, 그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이 독일, 일본, 미국 이런 나라 선진국은 70%가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이런 금융자산이고 부동산 비율은 30%밖에 안 돼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80%고 금융자산은 20%밖에 안 돼. 반대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재산이 골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미쳐버리겠죠.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웃나라 일본이 1990년도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60% 비슷했어요. 지금은 절반으로 30%로 줄었어요. 30년 사이에. 이렇게 줄은 이유가 세 가지인데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부동산 비중이 30년 전에는 60%였는데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 지금은 절반으로 30%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 첫째,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를 빼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게 첫째.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혔잖아요.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근데요, 뭡니까? 일본의 생각이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뀐 이유가 옛날에는 일본도 안 그랬어요. 똑같아 우리나라.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유목민 국가, 해안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와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30년 사이에 일본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바뀐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났잖아요. 또 부모하고 따로 살잖아요. 집이 필요하니까 집값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이제는 뭐냐? 팔 사람밖에 없어. 근데요, 우리나라 아직 좀 남았어요. 다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영향력은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가 일본의 2배쯤 큰데. 또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도 일본도 시골 사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옮겨가면서 도시화라고 그랬죠.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가 끝내가지고 도시에서 시골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가 몇 %인가? 이게 도시화율이에요. 도시화율이요, 싱가포르 1등, 홍콩 2등, 우리나라가 3등인데 90%. 대개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30%면 멈추거든요. 우리는 그냥 계속 진격하는 거야. 끝모르게.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러면 0.84명, 작년에 출산율이 0.84명이었거든요. 6.3명씩 피크일 때는 우리가 6.3명 났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가고 0.84명, 얘네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집을 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직접 실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사람들은 혹시 가게나 집을 한 채 따로 갖고 있으면서 세를 놓았는데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우리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70%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말을 하면 댓글에 올라와요. 미친 자식이라고. 제가 댓글을 못 읽어.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저는요, 금리는 낮지, 돈은 넘치지, 온 나라가 집 없으면 뭐 다 지옥 가는 걸 알고 지금 난리잖아요. 조급증 때문에.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을 못해요.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죠?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와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상업용지,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 택지.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91년 피크에 290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2000이에요.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 똑같아.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라.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였는데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일본 동경에 가면요,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 같은 구야. 어느 날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1991년 일본 집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다가 요 몇 년 조금 오르더니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객이 안 오니까 다시 떨어졌다고 신문에 요즘 났더라고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해외로 갔다? 가지 말란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 있거든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나이가 환갑이 되면요,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노인들을 백세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나라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100살 이상 백세인이 18,500명이 계신대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뭡니까?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요즘은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의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지방 도시를 어느 도시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봤더니 지난 1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겠다면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어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근데 보다시피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비율이 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게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도 벌써 10몇 년 전에 6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 대형 고층 아파트.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요, 일본의 자료 중에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대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을까요?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의 비율 6층 이상은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는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 전체 주택수에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매경에 나온 거 보니까 50%.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 야, 10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할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 나섬교회 근처에 사시는 게 좋아요. 예.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말하면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구나. 아니라니까요. 내년 후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함부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재작년 봄에 강남에 재건축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입주한 아파트에 가서 경로당에서 강의를 했더니,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래요. 제가 이 단지 안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입주 전에 벼락같이 올라서 꼭지구나. 입주 전에 20m에 팔았대요.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미치겠죠. 저보고 지금이라도 되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걸 알면 거기를 왜 갑니까?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은 못하겠고, 다만 원칙만은 지켜야 하우스푸어가 되진 않는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떨어지든 오르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거지요. 그 말밖에 못하겠어요. 그러면 금융자산 들리라고?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뭘로? 금리가 10% 넘을 때는요, 예금만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1%, 2%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알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 거야 보다. 아니에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되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금융기관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이거라도 꼭 외워주세요. 그럼 어떤 돈으로 예금, 저축을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근데 변액보험, 변액연금 둔 분들이 투자 상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돈으로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다. 근데 돈을 꾸어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꾸어서 신용거래.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 10몇 %면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금리가 1%밖에 안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요, 투자에 관한 공부라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몇 주 전인가 여기 와가지고 강의한 존리라는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은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이에요. 그분이 얼마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어떻게 되냐가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그 도사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라며. 문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오늘 90분 동안 고함 들리는 게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전문가로 활용하는 법, 식별법. 그래서요, 지금 어려운 걸 많이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하게 신뢰야. 믿을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소개받아서 상담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원칙을. 그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지금 앞으로 조심할 게 뭐냐면, 나이가 이제 퇴직이 할 때가 됐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원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주식에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퇴직해가지고 큰일 나요. 그거 날려버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단계별로 이 자산관리 전략이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언제냐면 현역 시절에. 그때는 뭐냐?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단계. 그리고 모은 돈을 월급 받은 걸로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가면서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이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는 2단계부터예요. 2단계는 뭐냐?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예요. 퇴직하면 월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둔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예요. 세계적인 평균이 어느 정도냐면요, 모아둔 노후자금의 1년에 4%를 꺼냈어요. 몇십 년 살아야 되니까. 그걸 12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남은 돈은 연 3% 정도로 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서 튀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그리고 주식을 꼭 사고 싶으면 전체 갖고 있는 내 금융자산 중에서 한 20% 정도만 사는 거.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단계에서 가능하면 덜 꺼내 쓰고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가 뭐냐? 연금 수입이 있어야 돼요. 저 같으면 국민연금을 130만 원씩 받거든요. 그만큼 덜 꺼내 쓰죠. 그래서 젊을 때 연금을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퇴직했으니까 생활비를 아껴야죠.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집을 줄이거나 그 접대비도 좀 덜 쓰고 50만 원 줄였다, 100만 원 줄였다. 그만큼 덜 꺼내 쓰죠. 세 번째는 뭐냐?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근로소득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3단계로 많이 옮겨놔야 돼요. 3단계는 80쯤 돼가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때부터는 뭐냐?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3단계는 그리고 원금 안 깨먹는 예금이나 CMA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따라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지 않아야 돼요. 내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자산관리 전략이에요. 그리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상품을 고르는 방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한 5, 6분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또는 국민연금 받아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아껴야 되겠죠. 뭔가 상품을 사야 되겠죠. 금융상품을 늘려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 사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은행이나 증권사에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이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그 구조화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애매한 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교우 중에 80된 대학 나온 인테리 이 집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난 상품이라는데 괜찮은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위험 제로. 그리고 고수익을 낼 수 있대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사기거든요. 멀쩡히 대학 나온 분이 사기에 넘어가려고 그러니까요. 1980년대 초에 유명한 일수 계가 있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부으면요 1억 원을 받는 계예요. 하루에 10,000원씩 1년 365일 부으면 얼마 붙는 거죠? 365만 원. 그거 붙고 1억 원을 받아요.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당무계.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제 아는 분이 두 분이 황당무계에 걸려가지고 노후자금을 날렸어요. 요즘 금융 사기꾼이 드글드글해. 그래서요,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면 조심해야 돼요. 택도 없는 얘기하면. 근데도 다 넘어간다니까.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책임져 주니까. 근데 주식이나 펀드처럼 이 투자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거는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이 사는 데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자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200몇십 개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이 간접 투자 상품인가,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이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 해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3년 이내에 주가지수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원금 보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단서조항.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냐?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내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요, 우량 펀드 사놓고 전문가가 해주는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적합성. 그다음에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절세 상품을 또 활용하고 또 다른 걸 하는 게 좋아요. ISA,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 이런 것부터 하고, 그리고 다른 걸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수료. 옛날에는 수수료는요, 부자들만 뭡니까? 우리나라는요, 주식 펀드 투자하면서 보험 가입하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1명 넣거든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수수료예요. 왜? 비싸가지고 남존일만 시키니까. 그런 건 사지 말아야 돼요.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혹시 공부를 더 하시고 싶은 분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제가 쓴 책이니까. 예, 강의는 제가 끝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니까 욕먹을까 봐서 질문을 못했지만, 네, 제가 너무 원래 한 3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요, 빨리 끝내다 보니까 말도 빠르고 소화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